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시작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1920년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915년 프렉스너의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고 하는 화두가 나오던 프렉스너의 신화가 있지요. 사회복지는 전문직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아면 그 단언을 했죠. 이에 발칵 뒤집힌 미국 사회복지계가 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프렉스너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했던 5개의 근거를 뭐냐면은 엎어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15년 프렉스너 신화에 이어서 1917년 리치몬드 여사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정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전문직이 되기 위한 이런 노력 아니면 마침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던 그 직후에 1920년을 전후해서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사회복지 실천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분석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화된 접근이 이렇게 20년대부터 본격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이론적 배경으로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정신역동이론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는 1920년대를 전후한 그 과정에 하나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론 기초로 또 기술적 기초로 이렇게 첫 번째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뭐 판서할 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1교시 1영역이었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내용, 그리고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에릭슨, 아들러, 융의 이론들이 모두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이론적 기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반복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약 3시간 정도로 할애할 것을 여기에서는 약 1시간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미 배웠던 인행사를 복습해보는 기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이드의 이론의 기초 보면 제가 노트 정리할 적에 프로이드 이론의 개요 그러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신세계의 표출이다라고 하는 정신결정론. 그런데 인간의 정신구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된 영역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정신결정론을 무의식결정론이라고 하고, 무의식세계는 당사자가 인식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과거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 결국에 인간의 행동을 어떠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수동적 인간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부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들러나 이런 사람처럼 인간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래서 본능의 영역을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로 나누어서 인간을 분석하려고 했고, 그중에 삶의 본능인 에로스의 핵심적 영역을 성적 활력소라고 하는 리비도로 설명했던 겁니다. 다음에 정신의 영역을 가지고 또 인간을 분석을 했는데, 인간의 영역을 의식, 인간 정신 영역 또는 인격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설명하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의 영역이라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신의 세계라고 그랬고, 전의식이라고 하는 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정신세계라고 했고, 바로 그것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기억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구조의 대부분의 영역으로 인간 당사자로서는 인식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 과거의 경험이 쌓여있고 본능과 충동으로 만들어진 이런 정신세계라고 하고, 정신세계의 대부분은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프로이드는 설명을 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는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인간을 분석하고자 했는데, 성격의 구조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설명을 하되, 이드는 원초와 한자로 쓸 때 본래 태초의 나 이런 개념으로 원초라고 설명을 하되,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아. 이것은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로 2살에서 3살 정도를 살펴보는 학문기에 이들로부터 분화가 되는 성격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라는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라고 하면서 남근기, 보통 유치원 단계 정도인 5살 정도에서 이들로부터 분화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인간을 부분적으로 본능으로 볼 적에, 정신구조로 볼 적에, 성격구조로 볼 적에 인간들은 이렇게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 프로이드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심리, 성적 이론, 그래서 사이코섹슈얼 시어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리비도 위치가 어디로 변하고 있느냐,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리비도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성격 발달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생식기로 나눴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성격 발달의 특징 기억하시면서 9페이지부터 시작됐던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론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이미 한 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정신역동 이론 또는 심리 성적 이론을 통해서 배우게 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서 사용하는 거에는 바로 우리가 전이와 역전이, 이 개별로도 B 플러스 정도 되겠습니다만 전이와 역전이 개념 꼭 정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이와 역전.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전문가나 사회복지사에게 쏘아붙이는, 그리 감정을 이동시키는 것을 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전이를 심리치료적 입장에서는 당사자도 모르던 미지의 세계에 있던 문제 발생의 원인을 현실 세계인 의식 세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특히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전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복지사 당사자의 과거의 경험,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과거에 가졌던 어떤 중요한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을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전이가 있게 되면 바로 이 사회복지사는 자기의 클라이언트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자신의 화풀이나 자신의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것 보시고, 그 외에도 자유연상이나 전이의 분석, 꿈의 분석 또 있고, 여기 훈습 개별적으로, 훈습 나온 지가 참 오래됐군요. 훈습. 미지의 세계, 당사자가 알지도 못했던 미지의 세계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어떠한 그 각인, 그것이 의식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번 접근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반복 숙달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역시 훈습 중요 표시하시고, 클라이언트의 전이 저항에 대하여 기대되는 수준의 통찰과 이해가 성취될 때까지 사회복지사가 반복적으로 직면하거나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거나 설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이 최대한 발달하게 하고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이해시키는, 반복 숙달 이해시키는 활동을 훈습이라고 하는데, 바로 프로이드 이론에서 나온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나와 있죠. 에릭슨의 이론도 역시 우리가 노트 정리 쭉 해서 다 보셨습니다. 당연히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체계 이론으로 본다면 프로이드는 폐쇄 체계 이론이라고 한다면 가족 내에서 부모 자식만 가지고 가정 내에서만 했으니까, 그러나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은 개방 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청소년기까지 5개 단계로만 하고 그 위에는 거의 불변의 상태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8단계로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단계로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이들을 강조하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를 강조한 데 비해서 에릭슨은 자아를 강조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의 심리 사유 이론을 자아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는 단순히 단계 이행을 통해서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만 단계 이행을 설명을 했지만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전 단계의 발달과 다음 단계의 발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점성의 원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성격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상향 이행해 간다라고 연속성을 설명하는데 점성의 원리, 우리는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이것을 소위 누적성의 또는 축적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러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에릭슨은 단순히 성격 발달의 단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양극 대비하면서 단계 발달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양극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결정적 시기를 거시적 입장에서 보지 않아요. 프로이드는 일생에 걸쳐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유치원 단계 정도의 남근기이다라고 해서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남근기 하나로 설정을 하지만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 발달은 꾸준히 발달해 간다는 점에서 매 단계마다 8단계, 일생에 걸친 8단계, 신자, 죽은 자, 신생자 8, 각각의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러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리비도 위치 변화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에릭슨은 성격의 발달을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또한 차별화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인행사에서는 발달기로에 쓰기 위해서 일생에 걸친 8단계를 프로이드 이론과 또 피아제의 이론과 다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것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다시 한번 돌아가셔 복습도 할 겸 어쨌든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서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총체적,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부분적으로 본능적 측면, 정신적 측면, 성격적 측면으로 이렇게 인간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아들러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여긴 적진 않았지만 인간의 성격 발달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전의 영향, 환경의 영향 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은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의 영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 힘의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 실현의 모습을 바로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창조적 자아라고만 적었지만 앞에도 보시고 거기 옆에다가 인간의 발달은 D 해서 유전, 헤리더티와 플러스 환경, 인바이러먼트 플러스 창조적 자아 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 이렇게 해서 수식을 우리가 적어봤던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들러가 주장했던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출발은 정신세계, 그중에 무의식세계, 그중에 본능과 충동에 숨겨진 힘이 인간의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세계의 발로가 아니라 저마다 소위 인간이라면 누구나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열등감으로부터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출발점을 열등감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들러라고 그랬습니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아니면 공익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후자의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타인을 위하여 리비도를 활용하는 것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사회적 관심과 또 그러면 활동 역량 또는 활동 수준
이라고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성격 유형을 생활 양식이란 이름으로 해서 네 개의 성격 유형, 네 개의 생활 양식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유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란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너댓살, 마치 프로이드가 인간의 성격 기본이 5살 사이에 완성이 되고 그 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생활 양식도 너댓 살 정도의 기초가 마련되고 그 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유형을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으로 나눴던 것이 바로 아들러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상적 목표나 출생순위, 가족 정상적인 특히 출생순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들러로 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소위 개인 심리학을 주장했던 것이 아들러도 역시 중요한 바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란 단어 꼭 같이 봐주시고 또 출생순위란 단어도 역시 같이 반영이 돼야 될 실천. 적어도 사회복지 사람은 몇째세요? 요즘이야 그거에 다르거든요. 위에세요, 아래세요? 아들 둘이면 큰아들이세요, 둘째세요? 이렇게 보면 성격 구조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이론 기초가 아들러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가상적 목표니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초로서 역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융의 분석 심리. 융은 프로이드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은 프로이드처럼 모든 것을 성적 활력소에 이렇게 기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융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 그리고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융은 전의식을 제거를 합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누되 무의식을 개인적, 퍼스널, 무의식, 난 컨셔스니스 그래서 개인적 무의식과 콜렉티브에서 집단적 무의식으로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누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는 것은 융이 되겠습니다. 또 융은 프로이드가 그렇게 강조했던 소위 삶의 본능 삶의 본능인 에로스의 핵심을 리비도라고 설명을 하되 리비도를 섹슈얼 에너지라고 해서 성적 활력소라고 좁은 의미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융은 그 성적 활력소라고 불리던 리비도를 넓게 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조적 활성 에너지의 개념으로. 물론 프로이드 나중에서는 넓은 의미로 좀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융이 되겠어요. 또 융은 인간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하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 5단계를 심리 성적 이론이란 제목으로 성격 발달 5단계를 리비도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융은 성격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유형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리비도 방향을 가지고 리비도 방향이 어느 쪽이냐? 리비도가 밖으로 그 당사자의 밖으로 표출되느냐 아니면 당사자 내부로 향하냐를 가지고 유향성, 내향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향성, 내향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융의 분석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초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 보통 양향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격 유형을 유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눈 사람은 융이 되겠어요. 또 우리가 또 이 융은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간의 성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인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론 양성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XX냐 XY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XX냐 XY냐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모든 인간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남성으로서 생각을 하고 남성처럼 행동을 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생각하고 여자처럼 행동할 것이고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걸 부정을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하나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성이 다 있다. 단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그 성, 남성, 여성이 있지만 밖에서는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는 또 다른 성이 숨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양성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설에서 양성설을 주장하면서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설명을 했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유 통념상의 성 말고도 또 다른 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했고, 그러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중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살, 5살, 6살 정도인 남근기, 유치원 단계 정도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한 데 비해서 융은 바로 중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중년기가 되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보통 문화 기대라고도 하고 또는 압력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남자니까 남자처럼 생각하고 남자처럼 활동하고, 여자니까 여자처럼 생각하고 여자처럼 활동해야 된다는 그 압력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인디비듀얼리제이션, 개별화, 개성화라고 그랬고, 그런 개별화, 개성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개별화,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오랜 세월을, 모든 리비도를 물질적 구조를 향해서, 그리고 어떠한 외부, 자기의 유면을 향해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정신세계, 또 내면적 세계를 위해서 리비도를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걸 개별화, 개성화, 진실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니무스가 표출된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을 인생 후반기로 설정했던 사람이 바로 융이 되겠습니다. 또 융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초의 자기 나와 현실 속의 나를 구분을 합니다. 당사자도 아지 못하는 본래의 나를 자기라고 해서 셀프라고 합니다. 선험적인 경험과도 관련 없고 당사자도 아지 못하는 본래의 나를 자기라고 했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과 구별하면서 구별되어지는 자기를 자아, 에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경험 속에 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고, 선험적인 태초에 나는 자기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도 융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개체적 존재로서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 속에서 요구하는 데를 맞춰가며 살아가는데, 이런 것처럼 자기나 자아와는 달리 사회 생활 속에 보여주는 나, 공식적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밖으로 보여주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단어도 곧잘 나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개인적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열등감의 어떤 그 심리적 장애나 심리적 고통을 콤플렉스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아들러는 이런 페르소나만 해도 또 음영, 또 원형. 그 음영 보면 그 나와 있죠. 자아나 자기상과 정반대되는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음영은 우리가 보면 밖으로 보여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마치 가면이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마치 본래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나도 한번 흐트러지고 싶고, 나도 한번 술 먹고 좀 깽판도 한번 치고 싶고, 이러한 막 충동적인 이런 상태가 그득그득 넘쳐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밖으로 보여주는 페르소나나 자기 또는 자아나 자기와는 다른 정반대되는 숨어있는 나를 섀도우해서 그림자, 음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원형이라는 것도 같이 적어놨죠. 원형, 표상 불가능한 무의식적인 선험적 이미지로 이 원형,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놨던 것이 바로 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신세계의 분류나 리비도의 개념 정립, 양향설, 양성설, 중년기, 우리가 보면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에릭슨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8단계,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8단계를 설명하지만 융은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되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인기를 기본으로 해서 성인기 이전을 청소년기까지를 그냥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를 쓰기도 합니다. 아동기라 하고, 그리고 성인기를 3개로 나눠서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그리고 성인 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누되 그중에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중년기라고 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보면은 중년기에서는 언제나 융을 빼놓을 수가 없는,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기초로서 프로이드 계열의,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 또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 그리고 융의 분석심리이론을 지금 판사 하나도 없이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이런 기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복습 시간 겸 해서 실천기술론의 기초를 다뤄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실전기술 이론의 발달에서 1920년대 진단주의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말 21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나오는 다양한 실천 모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